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요즘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먼저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합계 출산율이 1.52였는데 불과 3년 후인 2022년에 1.07에서 1.09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1.81이었는데 4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저는 전쟁이 난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하락은 처음 봤습니다. 이 기간은 팬데믹이 시작된 시기죠. 그로 인해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중심이자 물류 중심인 상하이를 다른 지역들보다 더 엄격하게 봉쇄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중국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건 2022년 3월 기사인데 상하이 도시 전체를 봉쇄했었고 11월 기사를 보면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모든 관광객들이 코로나 검사를 마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정치 방역을 하니 2세 계획을 미루는 인민들이 많아진 거죠. 불확실하니까요. 그리고 2023년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 체포된 중국인 숫자가 37,439명이라고 합니다. 2년 전인 2021년에 54배, 2022년에 약 10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국 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중국 인민들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2년 상하이시 서기는 리창, 현재 국무원 총리였습니다. 상하이시에서 진행된 엄격한 정치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진급해서 중국 권력 순위 넘버 2가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젠성에 오래 있다가 2000년 초반에 저장으로 부임했는데 그 당시 리창은 이미 저장에서만 근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도 저장이고 평생을 거기에서만 일했으니 얼마나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던 건지 2000년 초반 시진핑 주석이 저장에 부임한 다음에 바로 리창을 중앙당교로 보내서 간부 교육하고 세계 경제 등을 배우게 합니다. 중앙당교는 공산당 학교죠. 간부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충성심을 키우는 시설입니다. 올해 리창 총리가 학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지앙 농업대학교도 본교도 아니고 분교를 나왔죠. 1998년 저지앙 대학교가 리창이 졸업한 농업대학교 포함 몇 군데 학교를 흡수하면서 이제는 저지앙 대학교가 되긴 했죠. 저지앙 대학교는 지금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입니다. 탑 10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탑 5에 들어가는 조사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리창이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교였던 거죠. 호진타오 주석 집권 당시 공산당 원로들이 보기에는 재기 넘치는 보시라이가 위험해 보였겠지만 실상 시진핑 총서기가 권력을 잡으니 공청당, 상하이방, 태자당 모두 다 몰락시켰죠. 중국의 전 총리는 리커창이거든요. 중국 인민 6억 명의 평균 소득이 18만 원이라고 공식 발언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의문사를 했죠. 리커창 전 총리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를 했죠. 지금 총리인 리창 총리하고는 사실 격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공산당 독재라고 해도 예전 중국의 최고 권력인 7명의 상무위원들을 보면 경력이나 학력이나 모두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실력이 아니라 인맥, 우리 편만 중용을 하고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권력자 한 명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중국의 출산율은 물론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살펴봐야 하는 건 중국의 인구 구조입니다. 남성이 7억 2천만 명, 여성이 6억 9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럼 3천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건 다 알고 계시죠? 즉, 전 연령에서 남자가 3천만 명이나 더 많다는 건 결혼 정년기 인구만 따져보면 남자가 4천에서 5천만 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국 인구만큼 남자가 더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 여자들이 결혼을 못한다, 남자한테 버림받았다, 신부 지참금을 못 받는다 등의 영상들이 줄기차게 번역되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이 20세에서 39세까지 남성이 55만 명 정도 더 많은데도 결혼 시장에서의 여성의 우위가 이 정도인데 남성 5천만 명이 더 많은 중국에서 중국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몰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상들은 현재 지나친 여성 우위에 지친 한국인 남성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사탕발림, 마약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런 영상들이 언제부터 중국 온라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냐면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국 여성 대표회의에 참가해서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애를 낳아라라고 발언한 후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통령이 여성단체에 가서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위치만 놓고 보면 한국 여성들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이 존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나 되나요? 여자만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더불어 군인을 폄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가 해외 생활 오래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못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1950년, 1960년대 출생하신 우리 남자 선배님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딸들을 너무 오냐오냐 해줄게 하면서 키워서 그런 겁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학계 출산율 0.7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어렵지 않게 명문대를 갈 수 있겠죠. 그나마 2000년대 초반부터 2016년까지는 그런대로 출산율 1.2에서 1.1을 유지했었는데 2017년부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아무리 현대화하고 직업 군인을 늘린다고 해도 이제 여성 징병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혼인율입니다.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거니까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가진 상황은 많지 않죠. 하지만 혼인 건수 역시 2022년 기준으로 19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왜 결혼이 줄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단 결혼 비용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시동집, 결혼식에 3억 원 정도 지출을 했고 남자가 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거죠. 통계를 보면 2017년부터 집값이 엄청난 속도로 오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도 같이 폭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지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집값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후 그와 관련해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2020년과 비교해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다소 감소했지만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혼인율의 하락이 불러온 결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표는 한국 30대 남녀의 기혼, 미혼에 따른 비경제 활동 인구, 즉 쉬는 사람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미혼 남성의 경우 쉬는 사람들이 전체의 15.5%였지만 기혼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즉 남성들은 결혼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죠. 반면 여성은 기혼인 경우 36.2%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전업주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 53.5%만이 일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었다.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보다 25.2포인트나 낮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저히 낮추는 요인인 셈이다. KDI의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혼인 여성이 미혼인 여성보다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는 비율이 낮다고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저히 낮추는 요인일 수는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쓰면서 전업주부로 살고 싶은 여성들도 많다는 겁니다. 매장 판매직이나 작은 회사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결혼 후 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혼 여성이 일을 하고 싶은데 출산과 육아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기사를 쓰면 되겠습니까? 일하려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포기하는 여성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여성들의 일과 자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도록 이 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을 하고 싶어서 아이를 포기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가정 양립 대책의 대부분은 일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꾸 일하는 여성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지 말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떠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만 하면 18살까지 매달 일정한 현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관련 독일이나 스웨덴의 정책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던데 유럽 출산율이 올라간 건 이 가정 양립 정책 때문이 아니라 난민을 많이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채용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 출산율이 같이 올라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일을 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사회복지학과라도 교수할 정도면 못해도 40살은 먹었을 텐데 현재 상황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스윗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 출산율이 같이 올라갑니까? 그 나라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몸이 두 개로 분리가 되나요? 한 몸은 육아하고 한 몸은 일하고? 어느 나라나 일을 하면서 육아하는 거 힘듭니다.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엄청 힘들어합니다. 정책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북한의 출산율이 1.82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물질적인 면보다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들만큼 좋은 집, 좋은 환경, 높은 소득이 아니라면 결혼도 자녀도 그다지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인스타그램 등의 각종 SNS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웨딩 촬영할 때 돈 주고 사진 찍으면서 손수 도시락까지 챙겨서 주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나는 결혼한다고 자랑하기 위한 그 몇 장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도시락을 안 주면 대충 찍어줄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면 업체를 바꿔야죠. 아니면 여성끼리 서로 다 연대해서 모두 도시락을 준비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최근 화제인 예는 커플 페릭스만 봐도 이화린이라는 참가자가 신혼집은 꼭 강남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을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죠. 다만 스스로 강남에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놓고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강남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하고 배우자 보고 100%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저 참가자가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만큼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무려 36.3%에 달하는 여성들이 35살 이후 첫 번째 출산, 즉 노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형아 비율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3년 출생아 대비 선천성 기형아 비율은 18.7%였지만 지난해는 28.5%로 출생아 4명 중 1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출산율이 줄어서 기형아의 비율이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출산율이 떨어진 만큼 기형아의 비율도 같이 줄어들었어야죠. 이에 대해서 의료 검사가 더 정확해져서 과거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사례까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비율이 올라간 거라는 사탕 발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쓸데없는 변명거리 찾을 시간에 노산 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개인으로서도 국가로서도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실제 수치로는 한국이 더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국 역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한국과는 다르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과 중국이 이 심각한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